실제로 트럼프는 여러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World War III has never been closer than it is right now. We have never been closer to World War III than we are today. I will prevent World War III, and you are very close to World War III. 트럼프는 정말 알기 어려운 남자죠. 원래 제일 무서운 게 미지의 공포라는데 요즘 아주 트럼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양특집 미리 보기 같은 기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미지의 공포라도 해소해드리고자 트럼프의 머릿속 총정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1년에서 3년 사이면 한 번씩 요동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그리스 국가부채위기, 2011년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위기, 2012년 그렉시트 위기, 2015년 차이나 쇼크로 인한 블랙먼데이,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무역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2024년 엔게리 청산. 사실 이런 조정과 폭락은 계속 반복되지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다른 나라는 못 일어나도 미국은 짧은 기간에 훨씬 더 강하게 결국 더 큰 상승을 만듭니다.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기축통화가 되고 금태안에서까지 벗어난 1971년 이후로는 이건 하나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긍정과 전략과 기다림의 열매는 매우 달콤할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트럼프의 자극적인 언사만 다루다 보니까 뭔 인터뷰를 하거나 연설을 해도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어그로성으로만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트럼프를 입체적으로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완벽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시면 제 의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미 충분한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서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프렌티스, 도널드 트럼프가 진행했던 정말 대단한 TV쇼입니다. 시즌이 무려 15개가 넘었으니까 얼마나 인기였는지 가늠이 되죠. 당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직원을 뽑잖아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거의 열의 여덟은 도널드 트럼프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와, 트럼프는 정말 인기를 얻는 쪽으로는 타고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다르더라고요. 항상 미움받을 짓만 아주 정확히 골라서 원점 타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엄청난 적을 양산해요. 사실 정치인이나 유튜버나 본질적으로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누구보다 인기를 좋아하던 트럼프 치고 굉장히 이상하죠. 아마도 애초에 트럼프는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정치인을 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트럼프가 안 해본 게 뭘까요? 연애, 돈, 유명세, 권력? 다 해봤죠. 하지만 하나, 트럼프는 대선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난 신이 창조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 생각에 트럼프는 죽기 전에 전설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는 위대한 대통령. 그래서 아주 큰 실험이자 도박을 시작한 거죠. 트럼프는 전설이 되길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저 그런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끝나겠죠. 주가가 본 내 성적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주가도 이미 고평가 논란 중이어서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는 없었어요. 어거지로 끌어올려 봤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오래 못 가서 폭락합니다. 오히려 장기적 평가에서는 불리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릴 거면 애초에 초장에는 오히려 박살을 내놓고 나중에 끌어올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부러는 아니더라도요. 초기에 주가가 박살나면 전임 정부 탓도 할 수 있고 연준 탓을 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마침 원래 트럼프가 약속한 공약들을 전부 실천하면 주가는 알아서 박살날 예정이었어요. 1기 때도 해봤거든요. 이왕 할 거 빨리나 하자.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옛날처럼 임기가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요. 보통은 대선이 끝나면 한동안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1년은 허니문을 가지고 시장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2년차가 됐을 때나 무역 분쟁을 본격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한테는 허니문을 가지면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뭘 하겠다는 걸까요? 사실 그의 목표는 일반적인 나라라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목표들이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만은 남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이걸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은 우려 섞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국을 배제하면 물가 오르는데 임금 비싼 미국 일자리를 늘려도 물가 오를 텐데 물가 오르면 금리 오르고 금리 오르면 경기 침체 오잖아.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해서 흑자 보고 미국이 빚을 안 지면 달러는 어떻게 세계에 뿌릴 건데 기축통화국이 그래도 돼? 기축통화국 안 해? 그러면 미국도 나가리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생각은 다른 거죠. 야, 니네들 상식대로 80년 했더니 지금 봐라. 중국한테 지게 생겼어. 실제 중국은 명목 GDP에서 미국의 80% 근처까지 따라잡았고요. 구매력 기준인 PPP GDP에서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무역 규모도 1위고 인구도 1위죠. 미국인들은 여기에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걸고 새로운 실험이자 도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최강대국 미국인들은 항상 불안감이 가득해요.
추월당할까 하는 두려움. 보통 공부도 극상위권 애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죠. 과거에는 소련과 일본에 대해 두려워했고 이제는 중국이에요. GDP가 이미 따라잡혔다는 불안감, 구매력 기준 GDP는 이미 지고 있다는 공포, 인구도 무역 규모도 이미 지고 있죠. 미국인들 마음에는 전쟁 나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여러 인터뷰에서도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World War III has never been closer than it is right now. We have never been closer to World War III than we are today. I will prevent World War III and you are very close to World War III. 실제 트럼프나 그를 지지하는 미국인의 절반은 지금 이미 냉전 중이고 언제든 실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상원의원 비서가 간첩으로 밝혀졌고 하원 의원 애인도 간첩이었어요. 미국 정보국인 CIA 직원도 간첩이었고 심지어 미국 내에 중국의 비밀 경찰서까지 드러났죠. 지금 전쟁 나면 우리 이길 수 있나? 지금은 이겨도 조금 더 지나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미국인들은 불안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미국이 참전해서 승리했잖아요. 당시 미국의 제조업은 대단했지만 지금의 미국은 자기들 해군 함정도 못 고치고 제조업은 형편없어요. 여러 대학들은 진보와 보수의 뇌를 연구했는데 진보는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고 보수는 위험 자극에 매우 민감하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런 연구는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보수들에 의한 대통령이에요. 위기의식의 집합제라고 봐야죠. 미국 보수의 시각을 대변하는 폭스뉴스에서도 며칠 전 한국 대통령 탄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제거 시도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홍콩을 다 먹었으니 이제는 한국을 먹고 있다고 본 거죠. 한국의 보수들은 우리도 홍콩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의 보수들은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불안은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한 정도냐면 트럼프 정책이 다 욕을 먹어도 중국 때리기만큼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3차 대전에 대한 위기의식은 트럼프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미국인들 전체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다급하다 보니 미국의 보수층이나 트럼프는 기축통화에 대한 시각도 무게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기축통화의 요건은 세계의 화폐를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화폐 공급보다 더 시급한 건 우린 절대 지지 않는 나라다 이걸 보여줘서 신뢰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게 트럼프가 가진 기축통화국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무역 적자를 통해서 적성국에 배를 불려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적성국뿐만 아니라 박쥐처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름만 우방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다 잃게 생겼는데 지금 화폐 공급이 문제야? 그건 그 다음 우선순위지. 일단 참아봐. 트럼프는 지금 화폐 공급보다는 안보에 관련된 산업이 먼저예요. 미국은 그동안 돈 되는 산업은 직접 하고 돈 안 되는 단순 조립 제조업들은 해외로 내보냈잖아요. 제조업 마진이라봤자 5에서 10%밖에 안 되고 요즘엔 그마저도 3% 5%로 줄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어떤가요? 마진율이 막 30% 50% 이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돈도 안 되는 공장들을 미국이 하겠다고 난리일까요? 혹시 모를 3차 세계대전에 대비하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게 러스트벨트의 부활이거든요. 거기 산업들이 원래 뭐였어요? 자동차, 전시의 군용 트럭이나 탱크 만들죠? 철강, 함선, 무기, 장갑, 전투기 다 철강으로 만들잖아요. 기계 중공업, 중장비, 무기, 부품 다 여기서 만들죠. 고무화학, 타이어, 방독면, 화약 여기서 만들어요. 섬유, 군복, 낙하산, 천막. 옛날에 미국이 이거 다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대전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면 머지않아 중국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반드시 다시 가져올 거예요. 겸사겸사 일자리도 느니까 유권자 마음까지 얻는 거죠. 트럼프는 스스로 아트 오브 딜이라는 책을 냈을 정도로 협상이라는 게임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협상 전략은 다 갖다 씁니다. 이번 주까지 뭐 없으면 관세다. 기한 압박을 줘요. 트위터나 언론을 통해서 상대가 답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저 하고 싶은 말을 막 던집니다. 이건 퍼블릭 프레셔 전략이에요. 여론의 부담을 이용하는 거죠. 협상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거나 박차고 나가버리면서 협상 안 하면 너만 손해지? 이런 부담감을 주는 워커웨이 블러프도 사용하고요. 특히 제일 잘 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요구부터 했다가 나중엔 양보 좀 해주는 척하면서 결국 상대가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하고 거의 항상 씁니다. 그리고 트럼프 하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미치광이 전략이 있죠. 예측 불가능한 말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아 뭐야 쟤 무서워. 빨리 협상을 끝내버리고 싶게 만들어요. 잃을 게 많으면 많은 상대일수록 이 방법이 특히나 잘 먹힙니다.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에서는 거의 1인자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아주 죽을 맛이죠. 예측이 안 되니까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어요. 단지 협상용이다. 불황이 오는 건 원치 않는다. 아니다. 트럼프는 지금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
저는 사실 트럼프가 경기 침체 안 오면 좋고 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도 잘 되고 주가 안 내리면 자랑하기 딱 좋겠죠.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버려도 모두가 똥줄 타게 만들고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얻고 극적으로 반등까지 시킬 수만 있다면 굳이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드라마 중에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가 감동의 역전 드라마잖아요. 이렇게 이래도 나한테 좋고 저래도 나한테 좋은 상황을 꽃놀이패라고 합니다. 전략가들이나 사업가들은 보통 항상 꽃놀이패를 우선적으로 찾는데 트럼프는 지금 경기 침체마저도 자신에게 꽃놀이패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는 트럼프가 일부러 주가를 박살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못 내리거나 더 오릅니다. 금리가 높으면 경기는 침체돼요. 주가도 결국 떨어지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나중에 역전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지만 미국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주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401k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주가 올리는 데 진심이었고요. 트럼프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그런 트럼프가 미국 주식을 일부러 박살낸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최근 인터뷰에서도 일부러 박살내는 거냐 질문했더니 그걸 누가 바라겠냐, 그거만큼 멍청한 질문이 어딨냐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는 분명 여러 수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는 우선순위에서 잠시 밀려있을 뿐입니다. 잠시 떨어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다시 올릴 수 있고 그게 더 극적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는 보통 반쪽의 사랑을 받는 대신 나머지 반쪽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싫어하는 반쪽의 사람들은 그저 트럼프를 멍청한 미치광이 정도로 가정합니다.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을 잘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진짜 미치광이라고 가정하는 건 투자 전략이나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발상은 아니에요. 미치광이를 상대로 무슨 전략을 세우겠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그저 운으로 그 정도 사업을 일구거나 수도 없는 쇼프로를 빅히트치고 운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주변에도 나름 명성과 실적이 증명된 유능한 책사들이 있고 경제정책 또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하버드 경제학 박사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보라고는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보다 특히 더 트럼프가 우습게 그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론지 대부분이 좌와 우를 막론하고 유독 CNN을 많이 참조해서 그래요. 다들 대학 때 영어 공부 CNN으로 하셨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CNN은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언론이죠. 이게 어느 언론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이미지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푸틴과 실제 러시아인들이 보는 푸틴의 이미지도 상당히 다릅니다. 시장의 상식대로라면 분명히 트럼프의 전략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가와 하버드식이나 나온 석학들이 모여서 이런 전략을 만들다니 그거 참 이상하죠. 하지만 입장과 타임라인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트럼프의 계산이 보일 것도 같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미국인이 세금을 내는 거고 결국 미국인의 물가만 오른다. 이 주장을 자세히 뜯어볼까요? 보통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업체도 일부를 부담하고 수출업체도 가격을 낮춰서 서로서로 이익을 낮춥니다. 이걸 마진 스퀴즈라고 하죠.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관세 올린다고 물가가 일괄적으로 오르지 않아요. 올릴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부터 올려서 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낮추면서 버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애플을 생각해보세요. 애플 본사도 이익률을 낮추고 중국 제조업체도 이익을 낮춘다면 누가 피해가 더 클까요? 누가 더 견디기 쉬울까요? 아이폰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본사는 55%가 이익이고요. 그걸 조립한 중국 폭스콘은 3에서 5% 가져갑니다. 서로 마진을 낮추면 누가 더 오래 버틸까요?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먼저 경기 침체를 맞이할 거예요.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오면 물가는 잡히죠. 물가가 잡히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오릅니다. 미국은 1994년에도 불황을 세계로 수출했고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원자재 국가에게까지 퍼지면서 세계는 불황이고 미국만 홀로 호황을 맞았던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연준 의원들도 이번 금리 인상의 목표가 94년처럼 되는 거라고 말했죠. 트럼프의 여러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그의 수싸움은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비해 연준을 안 때리죠. 여전히 금리를 내리라고는 뭔가 말은 하는데 예전처럼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툭툭 건드리는 정도예요. 이건 그냥 나중에 면피용으로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러려고 그냥 얘기나 해두는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도 연준이 지금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내릴 걸 알아요. 결국 물가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맞는 순서니까요. 연준이 자칫 금리를 잘못 내렸다가는 아서번스처럼 물가를 폭등시킨 시대의 역적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확실히 내려줘야 이제 물가도 확실히 잡혔고 고용 챙길 때가 됐네. 이렇게 정치적 부담 없이 금리를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관세로 물가 걱정을 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연준을 때려봤자
화살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걸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 건드리는 정도만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금리를 내렸다가는 연준이 미국 경제를 박살낼 수도 있어요. 일본 때문에요. 수십 년간 일본은 저금리였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서 해외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높은 물가 때문에 일본도 금리가 꽤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일본인들은 비싼 이자를 내고 빌린 돈으로 싼 이자에 투자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미국에서 돈을 빼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큽니다. 작년에도 엔캐리 청산으로 꽤 큰 충격이 있었죠. 결국 트럼프의 줄다리기는 미국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먼저 아프게 할 거예요. 수요가 떨어지니 물가도 잡힐 거고, 물가가 잡히면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모두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석유를 파내기 시작했죠. Inflation crisis was caused by massive overspending and escalating energy prices, and that is why today I will also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We will drill, baby, drill. 원유는 물가의 70%를 차지합니다. 국제적인 힘싸움과 자국 내의 원유 시추로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 모두에서 물가를 박살내겠다는 거죠. 예술에 가까운 타임라인이 필요하겠지만 성공한다면 물가도 잡고 미국 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날아갈 겁니다. 결국 어려운 시장은 길어야 1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도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기는 짧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있어요. 트럼프와 측근들은 종종 3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들도 극히 현실성이 낮거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까지의 트럼프를 보면 아예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진심이고 아무리 희박한 확률이라도 뭔가 시도라도 해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년 중간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노후화 재산이 401k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시를 박살내고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실험이든 도박이든 트럼프에게는 결국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상대국들은 그 데드라인보다 오래 견디지 못할 겁니다. 짧아 보이지만 트럼프에게 후드려 맞는 입장에서 보면 지옥처럼 긴 시간이죠. 미국이 관세 올리면 미국 망할까봐 다들 걱정인 걸 보는데요. 사실 먼저 망하는 건 미국에게 수출하는 나라들 아닐까요? 그래도 중국에서 만드는 가격이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워낙 싸니까 중국 공장은 포기 못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생산 비용이 25%밖에 차이 안 납니다. 우리 인건비 경쟁력은 단위 노동 비용 기준으로 고작 25%예요. 근데 관세가 25% 붙었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려면 물류 비용도 추가해야 되고요. 미국은 해고도 자유로워요. 한국이 마진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은 물건도 못 판다는 거죠. 결국 한국도 미국 입맛에 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미국은 더 아프고 급한 나라들부터 차례차례 굴복시켜 나갈 겁니다. 공장도 좀 뺏을 거고 국채도 꽤 강매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건 줄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우방국들이라고 있는 게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양다리를 걸치니까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우방도 패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최우선 타겟은 결국 중국이에요. 그나마 위협이 되는 건 그 나라밖에 없거든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잘나봤자 미국 GDP의 10%대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가 미국 GDP의 40% 정도에 접근하면 한번 밟습니다. 자라나는 새싹은 밟아놓는 거죠. 중국이 미국의 40% 정도 쫓아왔을 때 미국은 한번 손봐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요. 미국이 살기 위해서 돈을 풀다 보니까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때부터는 중국이 달러를 벌어도 미국에 투자하질 않아요. 그동안 미국은 달러를 많이 벌어가도 미국에 재투자만 해준다면 용인해왔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달러 리사이클링이라는 패권 시스템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기술 굴기를 하면서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덧 GDP의 60%까지 금방 따라오더니 결국 최근에는 거의 80%까지 쫓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아차 싶었겠죠.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국에는 꽤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살짝은 다시 벌어진 상황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보고 관세가 중국의 치명적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확인했어요. 트럼프 1기 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중국 성장에 꽤 브레이크가 걸렸던 건 맞는데 예상보다는 데미지를 많이 못 줬어요. 왜냐면 중국이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처럼 관세가 적은 나라들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데미지가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는 미국의 우방부터 먼저 군기 잡는 중입니다. 줄 똑바로 서라, 스파이는 가만 안 둬. 확인을 받고 나서 중국을 제대로 고립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분명히 달라질 테지만 결국 지금은 미국 혼자 제조국가가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 종목군들과 핵심 패권 기술 산업들은 미국이 꼭 가져가고 나머지는 중국을 제외한 우방국들이랑만 공급망을 형성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궁극적으로 로봇 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든 제조를 미국이 가져갈 겁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를 확립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국방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모든 걸 확보해버린 미국은 지금 유일하게 아쉬운 게 그나마 값싼 노동력뿐이에요.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사람보다 싸고 잠도 안 자고 병들지도 않아요. 로봇 경제가 완성되면 미국은 결국 완벽한 고립주의를 시행할 거예요. 원래 미국은 주기적으로 고립주의를 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에 원작 만화 총몽에 나오던 하늘도시 자렘이라는 게 있어요. 첨단 문명과 과학을 독점하고 다른 도시들과는 단절되었지만 또 완전히 통제하면서 다스리기까지 하는 그런 국가를 미국이 지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는 하늘도시 자렘과 고철도시들로 나뉘어질 거예요. 결국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국들끼리 공급망을 만들자는 프렌들리 쇼어링도 로봇 경제 완성 직전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결국 이제 세계는 각자 도생이에요. 지난 80년간의 세계 경제는 참 좋았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멸망하다시피 한 세상에 미국이 원조도 해주고 해상무역로도 공짜로 지켜줬으니까요. 덕분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됐고요. 이걸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은 필연적으로 언젠가 망해요. 통화 공급을 위해 항상 무역 적자를 봐주다 보면 빚쟁이 국가가 돼서 결국 망하고요. 무역 적자를 봐주지 않으면 통화가 부족해진 세상은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기축통화가 다른 통화로 대체되죠. 이걸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고 트리핀은 이렇게 말했어요. 브레튼우즈 체제는 필연적으로 모순이고 그래서 결국 종말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라면 지금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험이자 도박을 하는 거고요. 실패하면 역적이지만 성공하면 미국 역사에 남을 영웅이 되니까요. 트럼프는 지금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깡패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오직 미국만이 이런 땡깡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돈은 달러뿐이고 달러를 얻으려면 결국 미국에 뭔가를 팔아야 하는 쪽이 더 아쉽습니다. 싸움이라는 걸 하면 결국 모두가 상처 입겠지만 결국 부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내가 더 버는 게 아니어도 상대가 가난해지면 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세계의 싸움은 마치 100kg 성인 남성과 유치원 어린이들이랑 싸우는 그런 모양새예요. 서로 때려봤자 결국 더 아픈 건 세계고 덜 아프고 오래 버티는 건 미국이에요. 아, 미국 깡패짓 하는 거 보기 싫어. 미국 빼고 우리끼리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중국이 새로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동안은 불가능합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결제통화여야 되고 준비통화여야 되고 지지 않는 나라여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여야 해요. 일단 전 세계 어디서든 환전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발트 3국 화폐에 환전 안 되죠? 발트 3국 가서도 우리나라 돈 환전 안 되죠? 여기서 달러나 유로로 바꿔서 발트 3국 가서 다시 환전해야 돼요. 심지어 북한도 우리나라 돈 안 받고 우리나라도 북한 돈 안 받아요. 서로 달러로 결제합니다. 이걸 결제통화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IMF 때 달러 없어서 망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 엄청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런 게 준비통화예요. 모두가 동시에 믿을 수 있는 돈. 인도 루피 쌓아두는 나라 있나요? 필리핀 페소 쌓아두나요? 왜 그래요? 신뢰 때문에 그래요. 화폐의 본질이 신뢰거든요. 믿을 수 있는 돈이라면 우선 망하지 않을 나라여야겠죠. 전쟁에 지지 않을 나라여야겠죠. 우크라이나 흐리우냐 신뢰가 가나요? 대만 달러 믿어도 될까요? 100년 전 청나라 채권, 청나라 망해서 돈 못 받잖아요. 망할 수 없는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지지 않을 나라가 필수 요건이에요. 딱 떠오르는 건 미국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재가 불가능한 나라, 자국 내에서 서로 견제가 가능한 나라, 민주주의 국가, 이런 나라의 화폐만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어요. 북한이 왜 화폐 경제 망하고 장마당에서 달러 쓸까요? 어느 날 화폐 개혁한다고 국민들 돈을 싹 다 강탈해버렸잖아요. 이런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여야만 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아직까진 미국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어마무시한 땡깡도 협박도 도박도 가능한 거예요. 아직 다른 나라는 미국 달러 말고는 적당한 수단이 없거든요. 미국이 언젠가 한번 이런 세계적 땡깡을 부려야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 흑자 보겠다고 했지 기축통화라는 꿀단지를 포기하겠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화폐 공급을 어떻게든 하긴 할 계획이 있겠죠. 미국은 무역 적자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화폐를 공급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달러와 코인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코인인데요. 발행하는 회사는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반드시 실제 달러나 미국 채권을 사야 하죠. 당연히 이자 나오는 미국 국채를 살 겁니다. 중국 너네가 돈 벌어서 미국 국채 안 사? 그래 그럼 우리는 너네 이제 돈 못 벌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국채 팔게. 그게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이유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되면 화폐 증가량이 엄청나게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면 자산 가격은 폭등하죠. 결국 세계에 화폐를 공급하는 문제는 해결되니까
미국이 무역으로 적자를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적성국 중국한테 돈을 퍼줄 이유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사람들도 원화보다는 달러를 더 좋아하죠. 정치가 불안하거나 경제가 엉망인 나라들은 국민들이 재산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남미나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럴 만한 나라들이 많아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힘을 잃을 거고 화폐 주권이 사라질 거예요. 국가들이 누리던 주조 차익도 줄어들겠죠. 이러면 정말 미국만이 좋아지는 세상이 됩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려면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돼요. 평소같이 돈을 펑펑 쓰던 미국이라면 이상할 게 없겠지만 이제는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겠다는 미국이죠. 근데 국채를 많이 찍어내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국채 수요가 폭증해서 지금처럼 이자를 5%씩이나 주는 게 아니고 1%씩만 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국채를 많이 찍어내도 이자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거나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고 운영권을 빌려줘서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받으면 오히려 이익을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관세 수입으로 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디서 돈이 들어와도 하루에 30억 달러씩 이자를 내느니라 돈을 다 쓰고 있거든요. 돈을 벌고 싶어도 시드머니가 생기질 않는 거죠. 어쨌든 코앞까지 바짝 쫓아온 경쟁자 중국만 견제할 수 있다면 이익이든 뭐든 미국은 지금 얼마든지 위험한 줄타기도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셈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이미 공포에 질렸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든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계산이 전부 착착 맞아 들어가려면 너무나도 많은 줄타기가 성공해야 할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만약 트럼프의 도박이 결국 성공한다면 그때는 정말 미국만이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실패해서 세계 모두가 힘들어져도 결국은 미국이 제일 안 힘들 거고요.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이미 겪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잘못한다? 우리나라만 박살난다. 미국이 잘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박살난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돼도 미국만 좋을 거고요. 미국이 잘 안 풀려도 결국 다른 나라가 더 힘들 겁니다. 어차피 투자자인 우리도 미국과 달러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트럼프는 워낙 종잡을 수 없어서 언제든 갑자기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할 거예요. 그땐 또 반짝 오를 겁니다. 하지만 임기 내내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태우겠죠. 일기 정부 때처럼. 하지만 만약에 침체가 오게 된다면 결국 연준이 나섭니다. 안 나설 수 없어요. 연준 푸은 실지한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연준이 뭐든지 다 해줄게 이런 스탠스로 말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용기를 내야죠. 중앙은행이 생기고 난 이래로 그건 변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흔드는 내내 조금씩 매수하셔도 결국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효과로 저가 매수 기간이 될 거고요. S&P 500이 30% 이상 떨어지거나 연준의 푸시 시작된다면 더 공격적으로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통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 특히 그게 미국발일 때는 초반에 달러가 좀 떨어지고 금값이 올랐는데요. 근데 막상 본격적 침체가 시작되면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이라 금을 처분하고 달러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이 내리고 달러가 다시 오르는 경향을 보였어요. 보통 달러는 미국이 강할 때 오르고 미국이 약해지면 떨어지다가 정작 불황이 오면 다시 오릅니다. 이걸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죠. 감안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